네, 110회 전산학의 1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자, 일정 시점이죠. 그쵸? 자,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옳은 것을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쵸? 자, 중요한 게 뭐죠? 재무상표는 일정 시점이죠. 일정 기간이 아니에요. 적어놓으세요. not 기간.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죠.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보고서는 누구입니까? 손익계산서, IS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얘는 쌤이 그냥 얼핏 얘기를 한번 했는데 현금 흐름표라고 했습니다. 우리 재무제표 5가지 중에서 현금 흐름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기업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누구였죠? 자본 변동표.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1번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아무튼 1번이에요.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부채가 있죠. 유동부채는 1년 이내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유동부채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뭐 지급보험과 같은 매입채무, 그 다음에 뭐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또 선수금, 그쵸?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일반적으로 유동입니다, 유동. 근데 비유동 부채를 만들려면은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 플러스 장기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장기 외상매입금, 장기 지급보험, 장기 차입금, 장기 미지급금, 장기 선수금, 이렇게 이제 장기를 붙인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 비유동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몇 가지? 3가지를 더 알고 있으라고 했죠. 비유동 부채에서 3가지를 더 추가하면 뭐가 있다? 사채, 그 다음에요 임대, 보증금.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얘네들도 모두 비유동 부채에 속합니다. 사채, 임대, 보증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비유동 부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임대, 보증금. 임대 보증금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은 건데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은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즉,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는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인데 보통 임대 기간은 1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쵸? 일반적으로 비유동 부채에다가 분류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죠? 유동부채입니다.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 갚아야 할 날짜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장기부채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장기를 보시면 안 되고요. 유동성을 봐야 돼요, 유동성을. 유동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얘는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에 속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그렇죠, 영업 목적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형자산하고 목적이 똑같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다? 그렇죠, 얘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유형자산하고 반대인 경우가 딱 하나가 있죠. 얘는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있다 없다?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무형자산은 참고로 이제 개발비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개발비의 경우에는 쌤이 이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온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 뉴스 보시면 왜 R&D란 말 쓰잖아요. R이 리서치 연구 단계고요. D가 디벨롭 개발 단계예요. 근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전부 다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에 속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얘는 개발비가 아니에요. 그냥 경상의 연구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게 개발비가 되는 거냐? 그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개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걔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자 그런 얘기죠. 그때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의 자산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들이 이게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좀 애매모호하다.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무조건 연구 단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연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면, 즉 애매모호하다면 그 뜻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쵸? 또 수업 시간 때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같은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 있습니까? 아니죠. 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와 고객 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다? 돈 주고 사와야만, 외부에서 취득을 해야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3번.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4번. 무형자산의 소비되는 행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네,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알고 있죠? 무형자산도 감가상각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생각 방법을 알 수가 없다면은 정액법으로 쌤이 배부하라고 했죠. 내용 연수는 몇 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잔존 가치는 0으로 한다. 자, 그런 내용들 썸머리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는 쌤이 재고자산 파트에서 특수매매라고 해가지고 쌤이 여러분께 강의한 적이 있었죠. 네,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선물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 1번.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뭐다? 수익을 인식한다. 맞는 말이죠. 자, 쌤이 이거 어떤 걸 예를 들었죠? 교보문고 기억나십니까? 자, 출판사가 있는데 출판사가 교보문고한테 책을 보내면서 좀 판매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출판사는 뭐가 된다? 위탁자가 되는 거고요. 부탁을 받은 교보문고는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책은 여기에 맡겨져 있지만 이 책은 누구의 재고예요? 당연히 출판사인 위탁자의 재고예요. 그럼 재고가 잡힌 상태에서 교보문고가 소비자에게 그 책을 팔았어. 그럼 팔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교보가 돈 받아가지고 출판사에다가 주겠죠. 그러면 결국 출판사 입장에서는요, 이 책을 맡기는 그 순간이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아니고 교보문고가 돈 받고 물건 팔아야만 그때 비로소 출판사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즉 교보의 수익의 인식은 곧 누구의? 출판사의 수익의 인식 시점과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탁자가, 즉 교보문고가 책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 출판사의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2번. 시용 판매의 경우에는 상품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상품을 벌써 인도했잖아요. 자, 쌤이 2번은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 자, 여기 우리 회사가 있어요. 자, 안마의자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특별히 어떻게 했다? 고객에게 자, 시용 판매를 한 거죠. 그럼 고깃집에다가 안마의자를 설치해 준 거예요. 자, 설치해 주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일주일만 써보고, 그쵸?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해보고, 그게 시용이에요.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겠다. 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다? 상품은 인도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수익을 인식을 한 겁니까? 아니죠.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사라고 했기 때문에 물건을 고깃집에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얘는
수익을 인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언제 수익을 인식해야 되느냐? 고객이 사용을 해보더니 야 이거 좋은데? 하나 있어야 되겠네. 그래 내가 이거 사겠다 라고 그렇죠. 매입 의사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용 판매는 소비자가 사용하다가 좋으니까 나 이거 사야 되겠다 라고 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상품을 인도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가 수익을 인식한 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입 의사 표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광고 제작 수수료의 경우에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자, 광고를 하는 것은 뭐죠? 서비스, 즉 용역이죠. 용역의 경우에는요, 보통보다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되는 동안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3번 맞는 거고요. 자, 수강료의 경우에는 강의 시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들은 좀 생소한 내용이지만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2번이 정답이고요.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매출 시점에서 해당 재고자산의 실제 주원가를 기록하여 매출원가로 대응시킴으로써 가장 정확하게 원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정답은 1번 개별법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얘기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원가를 결정하는 개별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파트에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첫째 뭐가 있었다? 개별법이 있었고, 둘째는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법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중에서 개별법은요, 주로 어떤 기업들, 주문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품의 원가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원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대량으로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량 판매니까 물건 하나하나의 가격을 전부 다 일일이 매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가가 거의 뭐다? 통일되어서 판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따진다면은 누가 개별법이 좀 더 정확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원가회계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원가회계에서 여러분들 개별원가 계산 알죠? 그쵸? 이 개별원가 계산이 바로 뭐다? 개별법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사용하는 원가회계입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하는 기업들은 뭐죠? 그렇죠. 종합원가 계산 사용하고 있죠. 그 종합원가 계산 안에 뭐다? 원가의 흐름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원가회계를 배웠으니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둘 중에서 누가 개별법이 가장 정확하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손익계산서 등식을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밑에 볼까요? 매출액, 즉 순매출액이죠. 자,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알고 있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버리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까지의 이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빼버리면은 드디어 우리 회사의 순수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 공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 못하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세무에도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문제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옳은 것은 돼 있죠. 그럼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뭐다? 영업이익까지의 공식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여기 위로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좀 지저분한데 좀 지울게요. 네, 좀 지저분한데. 자, 아무튼 얘네들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업의 수익이라든지 영업의 비용들, 그러니까 장사와 관계없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인세 비용도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정답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묻고 있으니까 이 밑에 거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여기에 위에 거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찾으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거래처에 대한 단기 대여금, 대여금에 대한 정기분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다?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은 왠지 모르게 영업과 관련이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제 손실이죠.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정기분 이자를 주었다. 이자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였다. 잡급이죠. 근데 여러분,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니까 여기에서 영업과 관계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잡급이죠. 그쵸? 직원들에게 수당을 주던 월급을 주던 아무튼 직원들에게 돈 주는 거는요, 전부 다 뭐다?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을 구하기 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결국은 4번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주거나 불나거나 이런 건 영업이 아니죠. 자, 이런 애들이 바로 뭐죠? 영업의 수익이고, 맞죠? 영업 외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이제 손실이니까 영업의 뭐다? 비용이 되는 겁니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들은 영업이익을 다 구하고 나서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진 않겠죠. 그렇죠? 결국 영향을 주는 것은 뭐다? 장사와 관련된, 우리 사업과 관련된 이렇게 수당을 주는 거, 월급 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영향을 주는 거래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거래를 적절하게 회의 처리했을 경우에 단기 순이익의 증감액은 얼마입니까? 단, 주어진 자료 외의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일단 수익과 비용을 구해가지고요, 걔를 빼면 돼요. 빼면은 당연히 뭐다? 단기 순이익의 증감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익과 비용만 골라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 풀어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체크합시다. 자, 매도강증권의 평가, 죄송합니다. 이거 이익이 아니고 손익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이나 이익은 합친 말이죠. 자, 아무튼 매도강증권을 평가했을 때 손실이 나오던 이익이 나오던 이런 평가 손익은요, 뭐다? 수익과 비용이 아니에요. 그쵸? 자본 시간에 분명히 이거 공부했다. 아닙니다. 그럼 이거 뭐죠? 자본에서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의 증감에 아무런 뭐다? 영향이 없습니다. 왜? 얘는 자본이니까. 수익 비용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다만 추후에 매도한 증권을 처분했다면은 그때는 뭐다? 처분 손익을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건 세무이급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무이급 가서 여러분들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물론 회계에서 나올 때도 있지만 그때는 쌤이 또 설명드리기 때문에 기출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간에 매도한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과 손실은 뭐다? 절대로 수익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장부 금액이 500이 있고 결산일의 공유가치가 450이었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손실 50이 난 거죠. 그럼 쌤 이거 비용이니까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얘는 수익과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근데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뭐다? 걔는 수익과 비용이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장부의 금액은 300인데 결산일의 평가니까 330이다. 그러면 30이 올랐죠. 그럼 플러스 30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단기 순이익이 30만 원만큼 더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를 더 봐야 돼요. 누구? 투자부동산이 있죠? 자, 얘는 장부에 얼마? 900만 원짜리의 투자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어떻게 했다? 처분을 했대요. 얼마에? 880에. 어라? 그러면 장부 900만 원짜리를 880에 팔았으니까 20만 원만큼 손실 보고 팔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얘도 뭐다? 수익과 비용 중에서 비용이니까 결국 30만원 플러스 한 거에서 20만원을 빼면은 차익이 얼마입니까? 10만원이죠. 당기순이익은 10만원만큼만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매도하는 증권의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익과 비용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수암골의 재무 상태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기말 자본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 맨 처음에 회계 배울 때 쌤이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기초의 재무상태표와 기말의 재무상태표 기억나세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보여드렸죠?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일단 이 세 개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시고 나서 이제 자산과 부채와 자본, 수익 비용을 자기 자리에 맞춰 주는 거예요. 자, 먼저 기초의 자산과 기초의 부채가 있네요. 그러면 1월 1일 날에 기초의 자산은 얼마? 90만 원이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부채는 50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본은 자동으로 구해지겠죠. 어차피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4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의 재무상태표는 기말에는 자산 자료는 안 나와 있죠. 그쵸? 근데 부채는 나와 있습니다. 얼마? 75만원. 그러면은, 자, 자본도 알아야 되는데, 자본이 없죠. 근데 이 문제는 뭐다? 여기에는 이 기말 자본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찾아내는 것이, 그렇죠. 목적이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나머지를 또 맞춰주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 중에 추가 출자가 있고 이익 배당액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일단 그대로 놔두세요. 놔두시고 총수익과 비용부터 먼저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수익은 110만 원이고 비용은 얼마? 90만 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20만 원 모자라죠. 자, 이게 뭐가 된다? 그렇죠. 단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하고 재무상태표 기말의 단기 순이익은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이 20만 원 나왔다면 재무상태표에서도 단기 순이익이 20만 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20만 원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억나십니까?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잖아요. 아니면 좀 더 쉽게 그냥 기초에 내가 투자한 돈이 40만 원이죠? 그러면 기말에 가서 뭐다? 얼마가 올라야만 이익이 20만 원 나올까? 그렇죠. 20만 원만큼 올라야만, 그렇죠,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자본은 얘 둘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얼마예요? 60만 원이 정답이죠. 왜?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이 단기 순이익이니까. 아니면은 기초의 자본이 기말에 가서 증가하면은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그 증가분이 얼마라고요? 20만 원이니까 얘가 6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 이런 경우가 조금 어려운 경우인데요. 자, 얘는 단기에 추가로 출자를 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바람에 기초의 자본이 바뀌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 우리끼리 약속을 합시다. 수정된 기초 자본이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럼 수정된 기초 자본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기초에는 40만 원 있었는데 중간에 우리 사장님이 추가로 뭐 했다? 10만 원만큼을 출자한 거예요. 그쵸? 사장님께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더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본은 40이 아니라 얼마다? 그렇죠. 10만 원 더해가지고 5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익 배당액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럼 배당을 줄 때도 어떻게 한다?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준 만큼은 자본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얼마? 5만 원. 그러면 수정된 기초의 자본은 얼마가 나옵니까? 40에서 10만 원 더하고 5만 원 빼니까 얼마?
그렇죠. 45만원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 있는 이 45만원이 수정된 기초의 자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45만원만큼이 수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한다? 보고 당기순이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의 자본은 60이 아니겠죠. 왜? 얘가 20만원만큼의 이익이 나오려면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0만원만큼 올라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65만원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당기순이익이 20만원 나오잖아요. 기말의 자본 마이너스 기초의 자본은 당기순이익이니까 기초의 수정된 자본이 45만원이라면 여기 있는 기말 자본은 얼마가 돼야 될까? 65가 돼야만 여기서 이거를 뺐을 때 당기순이익이 20만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65만원 4번이 되는 겁니다. 기말의 자본은 65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정된 기초자본을 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기초의 자본에서 출자했으면 더하고 배당 준 거는 그만큼 돈 나갔으니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익이 20만원 나왔다는 얘기는 기말에 20만원만큼 자본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65만원이지. 그쵸? 자, 그림을 보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 앞서 원가액의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재조경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 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농업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구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가액의 9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획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이다. 맞습니까? 틀렸죠.
정답은 1번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 원가액은 쌤이 누구에게? 그렇죠.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거라고 했죠. 주로 이제 임직원, 그렇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외부 이용자에게 보고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 보고용 이제 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란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회계는 뭐죠? 그렇죠. 그게 바로 재무회계죠. 자, 1번 정답 나왔고요. 2번 원가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맞는 말이고요.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경영계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전부 다 뭐예요? 내부 이해관계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그런 회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쌤이 이 문제는 항상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조업도의 증가 시 직접 죄송합니다. 변동비와 고정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변동비는 제품을 많이 만들수록 총 원가가 증가하지만 고정비는요. 제품을 많이 만들어도 일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쌤이 이 그래프로 암기하시면 좋다고 했죠. 자, 조업도가 뭐죠? 생산량이에요. 그럼 여기로 갈수록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뭐다? 변동비는 총원가가 쭉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고정비는요. 고정비는 절대로 변하지 않죠. 총원가가 일정하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얘를 이제 우리가 단가로 구한다면은요. 변동비는요. 그렇죠.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비는 점점 내려간다. 알고 있죠?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1번. 자, 올바른 거 묻고 있습니다.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도 증가한다. 맞습니까? 뭐라? 1번이 맞네요. 그쵸? 올바른 거 묻고 있으니까.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도 증가한다? 아니죠. 변동원가는요. 생산량, 즉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가는 일정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고정원가는 그러면 얘는 뭐다? 예,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가 증가한다? 아니죠. 총원가는 항상 일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프에서도 일정하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틀렸죠. 일정하다. 4번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가도 증가한다. 고정원가는요. 조업도가 증가하면은 총원가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총원가를 생산량과 나눠버리면은요. 단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즉 감소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한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쌤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시험장에서는요. 얘가 정확한 답이면은 얘를 찍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그 뒤에 거를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11번.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 방법으로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보조 부문의 원가는 차이가 없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상호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에 부문 간의 상호 수수를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배분 방법보다 정확성이 높다. 상호가 제일 높다고 했죠. 그 다음 누구? 단계 배분법이 그 다음에 이제 높고요. 그 다음에 직접 배분법이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3번 단계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에 배분 순서를 어떻게 하더라도 각 보조 부문에 배분되는 금액은 차이가 없다? 아니죠. 순서가 달라지면은요. 배부가 되는 그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아시겠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어떤 부문을 먼저 배부할 거냐 순서가 바뀌면은 배부되는 금액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 원가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계산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4번. 직접 배부법을 사용할 경우에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부액의 계산은 쉬우나 부분 간 상호 수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이 부분별 원가 계산의 배부의 방법. 직접 배부법은 보조끼리의 용역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상호는 완전 고려하는 것이고 단계는 일부만 고려하는데 배부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순서에 따른 배부액이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런 이야기를 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진짜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요, 계산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계산 문제를 풀지 않으면 부분별 원가 계산은요, 말 문제 자체도 상당히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 안 되면은 계산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쌤이 원가계 시간 때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를 비교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 필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뭐 필기라기보다는 썸머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종합이 있는데, 자, 차이는 뭐죠? 개별은 만드는 제품의 크기가 크죠? 크다 보니까 금액이 비싸. 그래서 주문 소량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는 뭐다?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하다 보니까 그 주문하는 사람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품질, 규격, 성능이 서로 다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건데 2개 이상씩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원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고 또 간접비는 여러 제품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간접비를 배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종합원가계산은 크기가 작으니까 대량 생산 가능하죠.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품질과 규격과 성능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더라 그 얘기예요. 24시간 동안. 그쵸? 기계를 풀 가동시키면서 계속 한 가지 종류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가가 그 제품에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얘는 원가를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원가계산 완성품 환산량 공식 기억나시죠? 그쵸? 예, 그것처럼 정확한 제품의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좀 빠르게 쌤이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묻고 있는데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지시서에 의한 원가 계산을 한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작업 지시서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조선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남바 1번, 그쵸? 샵 1번을 제품을 주문했고 B는 샵 2번, C는 샵 3번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지시서라고 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 소량 생산 방식에 적합하고요. 세 번째, 종합 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 그럼 틀린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종합 원가 계산은 여러 공정에 걸쳐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 아니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한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이름이 바뀌거나 또는 뭐다? 네, 주소가 바뀌거나 또는 사업의 종류가 바뀌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의 정정 사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자체에서 바꿔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정정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상호 변경, 그렇죠? 사업장 이전, 사업의 종류의 변동, 이런 것들은 회사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 주소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업종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정정 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이 되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사업장을 넘겼대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뭐다? A는 폐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안 하니까. 그럼 B는요? 얘는 이제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폐업과 등록의 사유이지 정정의 사유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영세율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수출을 뭐 하자, 촉진시키자. 두 번째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자.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영세율 제도의 목적이에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1번. 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2번. 영세율은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자, 왜 지원한다고 했죠? 우리가 물건을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0%의 세율을 과세하게 되면은 10%를 과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뭐다? 면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쵸? 부가가치세가 0이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만큼은 부가가치세가 0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판매하는 그 제품의 가격은 좀 싸지겠죠. 그쵸? 그럼 가격이 다운이 되니까 다른 나라에 물 건너갔을 때 우리 회사의 제품들이 많이 팔리겠죠. 그쵸? 그래서 수출이 촉진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0%를 과세하고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세율을 이제 과세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뭐예요? 예, 이제 한 번만 과세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영세율 제도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면은 우리나라에서 10%를 과세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10%를 과세하고 다른 나라에서 또 세율을 과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한 우리나라가 그냥 0%의 세율로 과세해서 가격을 싸게 한 다음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중과세가 방지가 되고 수출도 촉진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3번.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출업자 자체가 과세업자이기 때문에 수출하기 위해서 구입한 원재료가 있겠죠. 이 원재료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아요. 만약에 얘가 100원이다. 그러면 10원만큼의 매입세 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매입세 공제도 받고 수출할 때는 0%가 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완벽한 면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불완전한 면세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면세 사업자였죠. 면세 사업자는 당연히 뭐다? 불완전한 면세 제도예요. 자, 왜 불완전하다고 했죠? 그렇죠. 면세업자는 과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재료를 100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110원으로 보는 거죠. 결국 이 안에 자기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을 그렇죠. 수출할 때 떠넘긴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수출 아니라 판매할 때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판매할 때 떠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가 얘가 공제받지 못한 이 10원을 떠안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면세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영세는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면세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넘기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틀린 것은 몇 번? 네, 3번이죠. 기대할 수 있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구현한 제도이다. 소비한 나라에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한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세율만 과세하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세율을 이제 0%로 양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국가가 과세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실현되는 거죠. 자, 아무튼 결론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장이라는 얘기는 회사를 B라고 할게요. B. 그쵸? 이 B가 누구에게? to C에게. 자, B2C예요. 이게 뭐냐면은 비즈니스 to 그다음 뭐죠? 네, C. 그죠? 컨슈머.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이 일반적인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는요,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B2B는요. B2B는 뭔가 하면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예요. 회사와 회사가 거래하는 거죠. 이때는 뭐다? 영수증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될 수가 없는 업종은 2번에 도매업이 되겠습니다. 도매업은 회사 간의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보다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과 같은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소매업이나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그 다음에 입장권 발행 사업자, 예를 들면 항공기, 그렇죠? 또는 뭐다? 영화관. 자, 이런 곳은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거래하는 곳들이죠. 즉, B2C 사업을 하는 곳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매업은 발급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5번에 있는 문제까지 전산학의 1급 이론 문제 110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